한빛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3년째 프로젝트 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속 상사는 민준 팀장님인데 이름 그대로 엄격하고 철두철미한 분이죠. 외모는 꽤 준수한 편이에요. 깊은 눈매에 훤칠한 키에 수트를 입으면 모델 같죠. 하지만 회사 내에서 그에게 딴 마음을 품는 여직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직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표정은 1년 365일 중 360일은 얼어붙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5일은 얼어붙어 있는 상태고 그와 함께 일하면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하지만 실력이 빨리 늘어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3년 동안 이를 악물고 버텨 겨우 좀 나아질 기미가 보이던 참이었죠. 연말에 우수사원으로 뽑혀 보너스라도 받으면 엄마에게 더 좋은 전셋집을 구해드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연말 마지막 주 밤 9시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건물 전체에 저와 민준 팀장님의 사무실 불만 환하게 켜져 있었죠. 제가 마지막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준 팀장님이었어요. 지은 씨, 잠시 들어오세요.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파일을 저장하고 심호흡을 한 뒤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민준 팀장님은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컴퓨터 화면의 불빛이 그의 무표정한 힘은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앉으라고 손짓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앉으라고 손짓하더니 매끄러운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곧바로 두드렸습니다. 사실 저와 엄마는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고 고향이라고 말한 건 저희가 사는 낡은 전셋집 동네를 의미했습니다. 민준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대답에 딱히 놀란 기색은 아니었죠. 그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늘 차가운 기운이 감돌던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임시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지은 씨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지은 씨가 협조해줘야 합니다. 기간은 설 연휴. 장소는 제 고향입니다. 제가 질문하기도 전에 민준 팀장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임무 내용은 제 여자친구인 척 저와 함께 집에 가서 설을 보내는 겁니다. 기간은 음력 12월 29일부터 정월 초사일까지 총 닷새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튀어오를 뻔했습니다. 눈을 휘둥그레 뜨고 제가 야근 때문에 환청을 듣고 제가 야근 때문에 환청을 듣는 건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제가 야근 때문에 환청을 듣는다. 팀장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연휴가 끝나면 신설되는 전략팀으로 바로 발령내고 연봉은 30% 인상됩니다. 1억만 원, 30% 인상. 이 몇 마디가 마치 쇠망치처럼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엄마의 전셋돈, 약값 그리고 제가 늘 사드리고 싶었던 그 안마이자. 이 돈이면 부담의 절반 이상을 덜 수 있을 겁니다. 전략팀은 말할 것도 없이 회사의 핵심 부서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지은 씨는 일 처리가 꼼꼼하고 입이 무거우며 부서 내에서 대처 능력이 좋은 편입니다. 민준 팀장님은 매우 객관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배경이 단순해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이건 거래입니다. 지은 씨가 제 문제를 해결해주면 저는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직업제를 해결해주면 저는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직업적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미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사무실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에어컨에서 미세하게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저는 민준 팀장님을 바라보았고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강요는 없었고 오직 평가 결과를 기다리는 냉정함만 있었습니다. 1억만 원, 연봉 인상,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 가짜 연극을 해야 한다니. 터무니없는 일,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과 그 기회가 마치 갈고리처럼 재는 일이었어요.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팀장님의 눈빛에 아주 희미하게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기색이 스치는 것 같았지만 너무 빨라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이미 인쇄되어 있는 얇은 서류 한 장을 짜고 많이 웃기만 하면 적게 하고 많이 웃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많이 웃기만 하는 재련 자료가 배경 자료가 안에 있습니다. 그는 길에 다시 자세히 사항과 배경 자료가 안에 있습니다. 동의한다면 여기에 서명하세요. 보수는 절반은 선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연휴 후에 지급하겠습니다. 저는 이른바 계약서라는 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조항은 명확했고 책임과 권한도 투명했습니다. 위약금까지 명시되어 있었으니 완전히 상업적인 계약서였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니 그가 이미 서명란은 바로 옆에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어 있었습니다. 절반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절반은 그 거액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몇 초 후 저는 펜을 들어 을 서명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협력 잘 부탁드립니다. 지은 씨, 민준 팀장님은 계약서를 거두었고 그의 어조는 여전히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약서를 거두 없이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봅시다. 냈지 마세요. 제가 터무니없고 위험한 배에 올라탄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다음 분기 월세 걱정은 당분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음력 12월 29일 날씨는 잔뜩 흐려 눈이라도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크지 않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정시의 회사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민준 팀장님의 검은색 SUV는 이미 그곳에 서 있었고 그는 차문에 기대어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질감 좋은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의 날카로움은 조금 덜했지만 여전히 사람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핸드폰을 거두고 트렁크에 짐을 실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차 안은 깨끗했고 희미하게 삼나무 향 같은 것이 났습니다. 가끔 내비게이션의 안내 감돌았습니다. 민준 팀장님은 시동을 걸고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와 연말에 혼잡한 차량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마음속은 갈팡질팡했습니다. 댁은 정확히 어디세요? 저는 침묵을 깨려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영월읍. 차로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민준 팀장님은 전방을 주시하며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짜 여자친구 연기를 대답했습니다. 집에는 부모님과 결혼에 대해 대답했습니다. 설 연휴에 다닐 테니 친척들이 좀 많을 겁니다. 설 연휴에 다들 모일 테니 친척들이 좀 많을 겁니다. 한참을 더 달리다가 민준 팀장님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시작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지은 씨 배경에 대해 몇 가지 기억해두세요. 이름은 지은, 26세, 서울 사람. 부모님은 중학교 선생님이시고 지금은 중학교 선생님이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년 전 업계 전시회에서 만났고 사귄 지는 석 달 정도 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한빛테크놀로지 프로젝트 팀에서 일하는 제 프로젝트 팀에서 그 외에 취미나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건 필요할 때 제가 힌트를 주거나 지은 씨가 알아서 대처하면 됩니다. 단 본래 지은 씨 습관에 가깝게 해야 들키지 않을 겁니다. 저는 멍하니 듣다가 황급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반년 전 업계 전시회, 사귄 지 석 달, 부모님은 선생님. 저희 부모님은, 특히 어머님은 질문이 좀 자세할 수 있습니다. 민준 팀장님은 말을 이어갔고 그의 미간이 아주 미다. 적당히 집안일을 돕는 척해도 되지만 나서서 다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세뱃돈을 주시면 처음에는 한번 사양하고 나서 받는 것이 예의입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복잡한 업무 지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팀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지며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팀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지며 분명했습니다. 이건 그저 거래입니다. 제 가족들 앞에서는 연인이 미는 이건 그저 거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집에서는 팀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이름을 부르거나 자연스럽게 부르면 됩니다. 네,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준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만 생각해도 어색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집안의 주요 구성원들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이숙진 씨는 전형적인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김영수 씨는 예전에 읍내 농업 관련 기관에서 일하셨고 누나 미니 씨는 인근 도시로 시집갔고 성격이 시원시원하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고모나 이모 같은 친척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략적인 인상만 가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민준 팀장님은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제 의문은 적게의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질문은 적게 하고 만약자고 생각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저 결혼 압박을 피하기 위해 여자친구인 척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심각해야 할까요? 마치 우리가 어떤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외워야 할 배경 자료들과 민준 팀장님의 조리 있지만 어딘가 기묘한 절 있지만 어딘가 기묘했습니다. 3시간 넘는 머릿속으로 계속되뇌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심장이 토끼처럼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월읍이 어떤 곳일지 그의 가족들이 저를 잘 대해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1억만 원과 연봉 인상 기회로 맞바꾼 이 연극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려 제가 전혀 감당할 수 이 알기를 쏟아낼지 어떨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연기를 하게 하고 평화를 얻고 저는 돈을 받고 민준 팀장님의 그 꼼꼼함, 마치 적군을 상대하는 듯한 세심함 뒤에는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차는 오후 1시가 넘어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고 길가의 풍경은 점차 작은 읍내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20분을 더 달리자 민준 팀장님은 어느 정도 연식이 있지만 관리가 잘 되어 보이는 아파트 단지로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재고이고 들어갔습니다. 민준 팀장님은 차를 세웠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아무런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짐과 그가 준비한 몇 가지 영양제와 과일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자 도시의 공기와는 다른 땔감 태우는 듯한 희미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 팀장님 댁은 3층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위층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말소리와 희미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 연휴라 집집마다 흥겨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3층에 올라가자 왼쪽 집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따뜻한 노란 불빛과 활기찬 사람들의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준 팀장님은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린 후 곧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왔어요. 그가 안을 향해만 회사에 있을 때보다 훨씬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여전히 뜨겁게 반기는 듯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왔니. 앞치마를 두르고 파마머리를 두르고 아이고. 그 뒤로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민준 팀장님과 눈매가 약간 닮았지만 더 활동적인 인상의 여성이 따라 나왔습니다. 누나 미니 씨였습니다. 민준 팀장님은 누나하고 부르며 몸을 옆으로 비켜 저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얼른 입꼬리를 올리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단정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단정하고 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가 맞습니다. 이숙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태가 많습니다. 아이고, 얘가 지은이니? 어서 들어와, 어서 들어와. 밖에 춥다. 아주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바닥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서 봐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주머니의 손아귀 힘이 만만치 않아 저는 그대로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난방이 자라대로 바깥의 한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공기 중에는 푹 삶은 고기 냄새와 볶음 요리의 기름 냄새와 볶음 요리의 냄새와 볶음 요리의 냄새와 아주머니에게 끌려 어색하게 웃던 저는 무의식적으로 민준 팀장님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민준 팀장님은 제 뒤를 따라 들어와 현관 신발장에 짐을 놓았습니다. 그때 거실 베란다 쪽에서 남색 노빈 점퍼를 입고 흰머리에 마른 최고의 노인 한 분이 일어섰습니다. 그가 민준 팀장님의 아버지 김영수 씨인 듯 했습니다. 그가 민준 팀장님의 아버지 김영수 씨인 듯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반쯤 땅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반쯤 껍질을 벗긴 땅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들린 땅콩이 툭 하고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두어 바퀴 굴렀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똑바로 응시했고 동공은 미미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입술을 몇 번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망연자실함, 심지어는 한정은 한 줄기 공포까지 서려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갑작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고 있던 손도 멈칫했고 미니 누나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도 굳었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려왔다고 해서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기르는 없지 않나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들으는 없지 않나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이상하게 꾸몄나요? 그때 제 뒤에 서며 미간을 너무 이상하게 꾸몄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의아함과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어디 괜찮으세요? 민준 팀장님의 부름에 김용수 씨는 정신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는 눈을 몇 번 세게 깜빡이더니 단신이 제 얼굴에서 시선을 떼고 허리를 굽혀 바닥에 땅콩을 주었습니다. 다시 일어섰을 때 그의 안색은 회복되어 바닥에 땅콩을 주었지만 여전히 약간 창백했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저를 건들리며 그냥 갑자기 좀 어지러워서 늙으면 다 이렇지 뭐. 얘가 지은이니? 어서 와. 어서 와. 그의 어조는 애써 열정적인 척했지만 그 부자연스러움과 남아있는 긴장감은 누구라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둘러 다시 인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지럼증이라니, 늙은 병령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았는데 왜일까요? 아까 베란다 정리하다가 힘들었나 보네. 어서 앉아서 좀 쉬어. 아주머니는 다시 저에게로 돌아서며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띄었습니다. 지은아, 너무 신경 쓰지 마렴. 네 아버님은 연세가 있어서 혈압이 좀 불안정하단다. 어서 와서 외투 벗고 몸 좀 녹여. 오는 길 힘들었지. 민준 팀장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 김영수 씨를 깊이 한번 바라본 후 제가 벗은 외투를 걸어주었습니다. 그자 아벗은 외투를 걸어주었습니다. 친척들이 둘러앉아 이것저것 시시콜콜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수줍지만 예의 바른 여자친구 역할을 하려 노력하며 간단한 질문들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도움을 청하는 눈빛으로 민준 팀장님을 바라보면 그는 늘 적절한 순간에 말을 이어갔거나 안심시키는 눈빛을 주었습니다.
시선이 닿으면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인 것처럼 즉시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야 한 구석에서는 김영수 씨가 거실 구석 의자에 앉아 찻잔을 들고 수시로 아주 빠를 자에 앉아 그의 등은 약간 굽어 있었고 그는 이 활기 넘치는 집안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멍하고 불안한 상태에 잠겨 있는 듯했습니다. 민준 팀장님도 그의 상태를 눈치챈 듯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저에게 귀를 건네는 동작이 방금 전보다 조금 더 느려진 것 같았고 눈빛도 더 깊어졌습니다. 조금 더 느려진 것 같았고 눈빛도 더 깊어졌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예상했던 온갖 가다로운 질문이나 탐색의 시선은 나타나질문이나 탐색의 시선은 나타나질문이라 민준 팀장님이 1억만 원을 들여 저에게 가짜 여자친구를 해달라고 한 것이 정말 그저 결혼 압박을 피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제 얼굴에서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김영수 씨의 댁에서 먹은 설날 저녁 식사는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습니다. 거실 중앙에 놓인 상은 빽빽하게 차려져 있었고 닭과오리, 생선, 고기, 온갖 매콤한 볶음 요리들이 먹음직스러운 김을 내뿜으며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이숙진 아주머니와 미니 누나는 열정적으로 제게 음식을 계속 덜어주었고 제 밥그릇은 산처럼 쌓였습니다. 지은아, 사양 말고 네 집처럼 편하게 먹으렴. 이숙진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고 시선은 이따금 저와 민준 팀장님 사이를 오가며 흐뭇해했습니다. 맞아, 지은아,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미니 누나도 거들며 향긋한 돼지고기찜 한 숟가락을 제게 덜어주었습니다. 그는 상석에 앉아 있었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입맛이 없었습니다. 상 건너편에서 저를 훑어보는 복잡한 시선이 개선이 가끔 친척들의 농담에 웃음으로 화답할 뿐 대부분은 묵묵히 밥을 먹거나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문에 들어설 때의 충격과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탐색으로 변해 있었죠. 마치 귀하고도 잃어버린 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옛 물건을 조심스럽게 감별하려는 듯했습니다. 그가 너무지 아주머니가 팔꿈치로 그를 툭 치며 약간 짜증 섞게 감별하려는 듯했습니다. 그가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아주머니가 몇 번이나 말을 걸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김영수 씨는 꿈에서 깨어난 듯 황급히 집게를 들어 찜 생선의 가장 좋은 부위를 집어 상 넘어 제 밥그릇에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서둘러 밥그릇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젓가락은 허공에서 멈칫했고 시선은 제 얼굴에 닿았다가 재빨리 떨어졌습니다. 그는 생선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많이 먹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생선을 내려놓으며 많이 먹어라고 많이 먹어. 그는 제 옆에 앉아 가끔 제게 휴지를 건네거나 제가 손이 닿지 않는 반찬을 제 앞으로 돌려주며 세심하지만 특별히 살갑지는 않은 남자친구 역할을 해냈습니다. 제가 알아챈 것은 그가 아버지에게 술을 따르거나 아버지의 질문에 답할 때마다 김영수 씨의 얼굴에 잠시 시선을 멈추며 미묘한 탐색의 눈빛을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상 위에서의 대화는 필연적으로 저와 민준 팀장님에게로 향이다. 저는 민준 팀장님이 미리 알려준 대본대로 반은 수줍게, 반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 팀장님은 옆에서 몇 마디 덧붙였고 분위기는 꽤 화기애애했습니다. 다만 김영수 씨만은 제가 부모님이 중학교 선생님이셨다고 말했을 때 반찬을 덜던 손길을 잠시 멈추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머니와 미희 누나님이 식사 후 TV나 보고 과일이나 먹으렴. 아주머니는 막무가내로 제게 껍질을 벗긴 귤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친척들은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민준 팀장님은 몇몇 형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베란다에 가서 담배 한 대 피우겠다며 거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잠시 앉아 있다가 답답함을 느껴 바람이라도 쐴까 싶어 민준 팀장님에게 조용히 화장실에 다녀님에게 조용히 화장실에 가 싶어 민준 팀장님에게 조용히 화장실에 가 싶어 베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김영수 씨는 아마 아직 그곳에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조용히 옮겨 거실과 연결된 서재처럼 보이는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저 무심코 보려 했을 뿐인데 그저 무심코 보려 했을 뿐인데 가장자리는 이미 희미하게 기댄 책장을 훑어보던 제 시선은 책장 위에 가득 놓인 책들과 몇 개의 낡은 액자 중 조금 놓인 책들과 몇 개의 낡은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여자 2, 남자 1. 나무 아래에 서서 7형 80년대 스타일의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제 시선은 가운데에 서서 두 갈래로 따은 머리를 하고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아가씨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아가씨, 그녀의 눈매, 얼굴형, 특히 웃을 때 입꼬리의 곡선이 어떻게 이렇게 저와 닮았을까요?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다가가 더 자세히 보려 했습니다. 사진 속 아가씨는 18, 19세쯤 되어 보였고 젊음과 생기가 넘쳤습니다. 저야 26세이니 분위기는 물론 다르지만 그 이목구비의 윤곽이라니. 저는 손을 들어 제 뺨을 만져보았습니다. 발끝에서부터 한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발끝에서부터 한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어쩐지 김영수 씨가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실성한 듯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이것이었을까요? 아주머니는 썰어 놓은 사과 한 접시를 들고 사제문 앞에 서서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 뭐 찾는 거라도 있니? 아니요. 저는 서둘러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아주머니, 이 사진 정말 예쁘게 나왔네요. 아주머니, 이 사진 정말 예쁘게 나왔네요. 아주머니 젊었을 때 사진이지. 아주머니 젊었을 때 사진이요. 아주머니는 다가와 사진이지. 아주머니는 그리움이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건 내가 아버님하고 그 아버님 여동생. 정말 김영수 씨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운데에 있는 저와 닮은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는 네 아버님 여동생이야. 이 아이는 네 아버님 여동생이야. 옆에 이 아이는 그 친구인데 성이 최 씨였던가? 이름은 너무 오래돼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김수연네. 김수연. 민준 팀장님의 고모. 저는 사진 속 가운데에 있는 환하게 웃는 그 소녀를 응시했습니다.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그때 우리 읍내에서 예쁘고 활기차기로 유명했지.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고 목소리는 약간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운명이 기고했어. 일찍 세상을 떠났지. 과일 다 썰었어요. 일찍 세상을 떠났지. 과일 다 썰었어요. 민준 팀장님의 목소리가 서재문 앞에서 이제 가자버 끌며 바주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를 훑어본 후 책장 위에 오래된 사진이다. 자, 와서 사과 먹어. 정말 달콤하단다. 아주머니에게 이끌려 거실로 돌아왔고 제 손에는 사과 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말 달콤한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 팀장님은 우리 뒤를 따라 나왔고 그의 시선은 잠시 제 등 뒤에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탐색과 한 줄기 냉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란다 문이 열리고 김영수 씨가 담배를 피우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의 복잡함 외에도 고통 같은 것, 그리고 깊은 슬픔 같은 것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 먹는 데 집중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에 사는 것엔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민준 팀장님의 고모 김수연,
저와 놀랍도록 닮은 이미 세상을 떠난 여인. 민준 팀장님이 2억만 원을 들여 저를 데려온 것이 정말 우연일 뿐일까요? 저는 마치 제가 부주의하게 짙은 안개 속 소용돌이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고 그 소용돌이의 중심은 다름 아닌 제 얼굴인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 김수연 고모의 얼굴과 저를 바라보던 김영수 아버님의 복잡한 눈빛이 제 머릿속에서 교차하며 나타났습니다. 민준 팀장님은 알고 있었을까요? 분명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저를 찾았을까요? 단지 제가 돌아가신 고모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다음 날은 설날이었습니다. 이곳 풍습대로 점심에는 푸짐한 가족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손으로 만두를 빚어 먹는 날이었죠. 아침 일찍부터 집안은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숙진 아주머니와 미니 누나는 부엌에서 달그락거렸고 민준 팀장님은 아버지에게 불려가 대문에 붙일 글귀를 붙이고 연등을 굳히고 연등을 붙이고 연등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도 돕고 싶었지만 아주머니는 웃으며 저를 소파로 밀어냈습니다. 쉬면서 TV나 보라고요. 김수연 고모에 대한, 그 최씨성을 가진 친구에 대한, 그리고 왜 제가 그 고모를 닮았는지에 간 단서가. 민준 팀장님이 마당에서 김영수 아버님과 함께 빨간 연등을 만지작거리고 아주머니와 미니 누나가 부엌에서 만두소를 다지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틈을 타 저는 심호흡을 하고 조용히 일어나 다시 서재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살며시 닫고 저는 서재 문을 살며시 닫고 저는 서재 문을 살며시 닫고 저는 곧장 책장 앞으로 가서 옆에 놓인 잡동사니와 책들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책장 뒤편과 위아래를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숨겨진 공간은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낡은 장부 몇 권, 녹슨 훈장 몇 권, 녹슨 훈장 몇 개, 흩어진 편지지와 우표, 원저 외에는 권쟁과 구석에 놓인 꽃무늬 천으로 덮인 산적 몇 개, 흩어진 편지지와 우표 외에는 편지지와 우표 외에는 설마 그 사진뿐일까? 저는 아쉬운 마음에 서재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안에는 조명 냄새가 나는 낡은 옷가지들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시선은 천으로 덮인 상자에 닿았습니다. 상자는 나무로 되어 있었고 꽤 오래된 듯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쪼그리고 앉아 꽃무늬 천을 걷어냈습니다. 상자는 잠겨 있지 않고 그저 걸쇠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상자는 잠겨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걸쇠를 풀고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대부분은 낡은 책들과 뜨개실 뭉치, 수공예 자수 반제품들이었고 몇몇은 누런 종이 봉투에 담겨 편지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뒤적였습니다. 낡은 하드커버, 일기장 아래에서 저는 짙은 남색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쌓여있는 작은 네모난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손수건을 열자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손수건은 이미 색이 바래 희끗희끗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색이 바른 낡은 빨간색 플라스틱 머리핀, 마찬가지로 오래된 모란꽃, 무늬가 그려진 양철 사탕 상자, 그리고 더 작고 얇은 공책 한 권, 검은색 부드러운 가죽 표지는 가장자리가 심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사탕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은 비어 있었고 바닥에 작은 흑백 증명사진 한 장이 흐릿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김수연 잔이 흐릿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1인치 크기로 어떤 신분증에서 찢어낸 듯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듯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그 최씨성을 가진 친구일 것입니다. 제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사탕 상자를 내려놓고 검은색 부드러운 가죽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공책 첫 장에는 정갈한 만년필 글씨로 수연에게 늘 마음에 간직하길. 친구 최정은 79년 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이름이 제 마음을 알 수 없이 흔들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공책을 넘겼습니다.
앞쪽 몇씩을 넘겼습니다. 앞쪽 몇씩을 넘겼습니다. 이것은 최정은이라는 여인의 일기임이 분명했습니다. 중간쯤 뒷부분을 넘기자 글씨는 흥분 때문인지 약간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날짜는 1980년 6월. 수연이가 오늘 또 집안의 강제결혼 문제로 울었다. 상대는 읍내이 씨 댁 아들이라는데 수연이는 읍내이 씨 댁 아들이라는데 수연이는 원체로 울었다. 수연이는 원치 않고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 외지 청년을 그리워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님은 강경하게 만약 따르지 않으면 제 머릿속에 김영수 아버님의 젊은 시절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80년 8월의 어느 밤, 글씨는 더욱 흐트러져 있었고 심지어 갈색으로 변한 작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눈물 자국 같았습니다. 큰일 났다. 수연이가 사라졌다. 큰일 났다. 수연이가 사라졌다. 그 외지 청년을 따라 남쪽 지방으로 갔으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편지를 남겼다. 김씨 댁은 난리가 났다. 김씨 댁은 난리가 났다. 수연아, 너는 너무 어리석어. 김수연 고모가 외지 청년과 야반도주를 했다니. 저는 계속해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뒷부분의 기록들은 띄엄띄엄 이어졌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안 좋은 소문이 들린다. 어떤 사람이 인근 도시에서 수연이를 보았다고 하는데 혼자였고 그 외지 청년은 없었다고 한다. 건국 오빠가 몰래 찾아 나섰지만 돌아왔을 때는 넋이 나간 채 아무 말도 하지 나간 채 읍내 파출소에서 사람이 와서 남쪽 지방의 어느 곳에서 수연이의 유품이 발견되었고 친분 확인 서류도 있었다고 한다. 실족사라고 했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수연이는 수영을 그렇게 잘했는데 건국 오빠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피를 토했다. 뒤에는 여기서 중단되었습니다. 글씨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굳세고 강인한 필체는 김영수 씨의 김영수 씨이고 강인한 필체는 김영수 씨의. 이 집은 망가졌다. 마지막으로 날짜가 쓰여 있던 것은 1982년 겨울. 글씨체는 무거웠습니다. 오늘 그 아이를 보육원 문 앞에서 보았다. 그 눈은 수연이와 똑같았다. 하지만 성이 심씨이니 결국은 아니겠지. 그래. 이자 부디 아무 탈 없이 평안하게 자라기를. 구의원 문 앞. 눈이 똑같아. 성이 심씨. 제 손이 떨리면서 검은색 공책과 성이 심씨. 제 손이 떨리면서 검은색 공책과 손수건이 함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심지은입니다. 저는 엄마가 보육원에서 입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자란 후에야 알게 된 사실입니다. 엄마는 저에게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었고 그저 제가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강보에 쌓여 있었고 제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 생일과 설하면 제 생일과 쉼이라는 한자가 쓰인 쪽지에 한 장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것이 인연이고 하늘이 자신에게 보내준 딸이라고 야반도주 후 행방불명되어 실족사했다고 알려진 김수연 고모. 만약 살아있었다면 왜 저를 보육원 문 앞에 버렸을까요? 만약 죽었다면 누가 저를 그곳에 놓았을까요? 그 외지 청년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그리고 최정은. 그녀는 나중에 부모님 따라 발령받아 떠나 그녀와 소식조차 없었다고 했는데 그녀와 그리고 김수연 고모는 또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엄마는 보육원 문 앞에서 저를 주었다고 하셨어요. 제 생일과 쉼이라는 한자가 쓰인 쪽지 한 장만 있었다고. 민준 팀장님의 미간이 찡그려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저를 응시하며 제 말의 진위를 판단하려는 듯 했습니다. 서재 안의 공기는 숨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이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민준 팀장님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집에서 남은 이틀 동안 지은 씨 역할에 충실하고 어떤 단서도 노출하지 마세요. 특히 아버지 앞에서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추며 경고의 뜻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고모와 그 아이와 관련이 있든 없든, 지금은 깊이 파고들 때가 아이와 관련이 있든 없든, 지금은 깊이 파고들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몸과 정신 상태는 더 이상의 자극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은 씨, 기억하세요, 지은 씨. 민준 팀장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계약은 정월 초사흘에 끝납니다.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이곳을 떠나 지은 씨의 원래 삶으로 돌아가세요. 다른 일은 지은 씨와 상관없습니다. 그는 말을 마친 후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마친 후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몸을 숙여 검은색 공책과 서주건을 다시 싸서 나무 상자 바닥에 넣고 상자 뚜껑을 덮은 뒤 꽃무늬 천을 덮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 삶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을 보았고 김영수 아버님의 눈에 담긴 충격과 고통을 보았고 저와 너무나 닮은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원래의 삶으로 제가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설날 아침, 풍습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만둣국을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거의 밤을 새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일기장의 글귀들과 민준 팀장님의 차가운 경고가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 그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얼굴이 단순한 심지은이라는 신분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비극과 미스터리로 가득 찬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민준 팀장님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어제보다 더 침묵하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어제보다 더 침묵하는 듯했습니다. 이숙진 아주머니와 민희 누나는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었고 김영수 아버님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를 보는 횟수는 줄었지만 매번 시선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애써 감추려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탐색, 죄책감, 그리고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분위기는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 오래된 사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제 가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고 제 가족에 대한 사진에 대해 모두가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떤 화제들을 피하려는 듯했습니다. 해바라기 씨와 사탕 향기, 웃음소리가 제 마음속에 드리워진 그늘을 잠시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줍지만 예의 바른 여자친구 역할을 하려 노력하며 민준 팀장님 옆에 서서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에 답했습니다. 민준 팀장님은 질문들에 답했습니다. 제 옆에서 가끔 제 어깨를 가볍게 감싸거나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그의 접촉은 가더였습니다. 방문한 친척들 중에는 50대 중반의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민준 팀장님의 먼 친척인 박정자 이모였습니다. 목소리가 컸고 화려한 빨간색 외투를 입고 있었죠. 오자마자 이숙진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눈은 끊임없이 저와 민준 팀장님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숙진아, 네 아들 민준이가 팀장님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디서 이 아들 민준이가 드디어 철이 들었나 보네.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다니. 그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은퇴하셨다고? 아이고, 선생님이셨구나. 역시 배운 집안이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치솟았습니다. 박정자 이모는 화제를 바꾸는 듯했습니다. 마치 무심코 던지듯 말했습니다. 마치 무심코 던지듯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정말 예쁘네.
내가 보기에 좀 낯이 익은데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회상하는 듯 하다가 그녀는 듣다가 민준 팀장님은 즉시 평이한 어조로 말을 받았습니다. 이모, 농담도. 지은이는 서울 아가씨인데 이모가 어디서 보셨겠어요. 하긴 그렇긴 하지. 박정자 이모는 너털웃음을 터뜨렸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제 얼굴을 탐색하며 무언가 알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정자 이모는 갑자기 목소리를 네 아들 민준이가 자기 목소리를 낳지만 그 소리는 옆에 얼마 전에 내가 들었는데 어떤 여자가 네 시아버님 옛날 일을 캐묻고 다닌다고 하더라. 특히 김수연 고모님에 대해서 말이야. 아이고, 그게 다 몇 년 전 옛날 일인데. 혹시라도 엉뚱한 사람이 기회 봐서 엮으려는 거 아니겠어?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이숙진 아주머니의 웃음은 얼굴에 굳었고 미니 누나는 박정자 이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수 아버님에는 박정자 이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수연 고모를 캐묻는 사람이라니? 누구지? 민준 팀장님의 반응이 가장 빨랐습니다. 그는 손에 든 큐를 내려놓고 박정자 이모를 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은 매우 깊었습니다. 이모, 설날에 이런 없는 이야기를 뭐하러 하세요. 지은이가 처음 왔는데, 내가 처음 왔는데 놀라게 하지 마세요. 그의 어조는 무겁지 않았지만 단호 하나인데 놀라게 하지 마세요. 그의 어조는 무겁지 않았지만 단호한 안팎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괜찮아요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은 격난히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김수연 고모를 캐묻고 다닌다니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저와 관련이 있을까? 그 일기장과 관련이 있을까? 민준 팀장님이 말했던 위험이 있을까? 민준 팀장님이 말했던 위험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를 가리키는 것이었을까요? 오후 내내 손님들이 차례로 떠났고 집안 분위기는 박정자 이모이면 박정자 이숙진 아주머니와 미니 누나는 부엌에서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미간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민준 팀장님은 저를 베란다로 불렀습니다. 베란다에는 바람이 없었지만 찬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이모의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담배 한 대를 피우지만 거의 피우지 않고 타는 고개를 들어줍니다. 거의 피우지 않고 담배 끝을 비비며 아래층의 텅 빈 아파트 단지 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누군가 김수연 고모를 캐묻고 다니는 건가요? 민준 팀장님은 침묵했습니다. 담배 끝의 붉은 불빛이 회색빛 하늘 아래에서 깜빡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희미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은 씨에게 깊이 파고들지 말라고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일이 어쩌면 정말로 과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고 지은 씨가 그 아이든 아니든 지은 씨가 김시댁과 어떤 관계이든 지금은 깊이 파고들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몸과 정신 상태는 더 이상의 자극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은 씨, 그는 저를 보았고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의 일이 어쩌면 간단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일은 지은 씨와 상관없습니다. 그는 말을 마친 후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몸을 숙여 검은색 공책과 손수건을 다시 싸서 나무 상자 바닥에 넣고 상자 뚜껑을 덮은 뒤 꽃무늬 천을 덮었습니다. 그의 동작은 침착했고 마치 방금 전에 격렬한 대치 따위는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제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 삶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일기장을 보았고 김영수 아버님의 눈에 담긴 충격과 고통을 보았고 저와 너무나 닮은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원래의 삶으로 제가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제 마음속에서 희미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팀장님이 계획한 길은 가장 안전하고 이성적인 선택처럼 보여 걱정하며 일기를 썼지만 결국 소식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미약한 저항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세월의 먼지 속에 숨겨진 진실들이 정말 영원히 묻혀야만 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찬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혼란스러운 제 머리를 조금이나마 맑게 해주었습니다. 적어도 떠나기 전 박정자 이모가 김수연 고모를 캐묻던 사람에 대해 언급한 후에는 더 이상 바보처럼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은 이틀의 시간은 유난히 더디게 그리고 유난히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와 민준 팀장님은 묵묵히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그럭저럭 조화로운 연인 사이였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침묵과 거리가 있는 협력관계였습니다. 김영수 아버님의 기력은 더 쇠약해진 듯했습니다. 아주머니와 누나는 조심스럽게 아버님을 돌보았고 집안의 활기찬 분위기 아래에는 늘 눈에 띄지 않는 분위기 않는 무거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정자 이모의 그 말은 마치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잠시 파문을 일으킨 후에는 다시 파문을 일으킨 후에는 다시 파문을 일으킨 후에는 민준 팀장님은 더욱 경계하는 듯했고 밖으로 나가 전화 받는 횟수가 늘었고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내색 없이 모든 사람, 모든 말을 관찰하며 이 묘한 분위기 속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아내려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정월 초사흘 아침, 가늘고 고운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대로 오늘은 떠나야 할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습니다. 아주머니의 눈시울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를 통해 어떤 그림자를 좋아하는 걸까요? 저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미니 누나도 예의 바른 말을 건네며 직접 만든 매콤한 순대와 떡을 제 가방에 넣어주었습니다. 김영수 아버님은 줄곧 날이 없다가 우리가 짐을 다 챙기고 현관에서 작별할 준비를 할 때가 되어서야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겨울옷 안주머니에서 두툼하게 불룩한 봉투 하나를 꺼내 말없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길에서 뭐 좀 사 먹으렴. 봉투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보통 어른들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세뱃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아버님, 이건 너무 많아요.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라. 김영수 아버님의 어조가 갑자기 강경해졌고 거부할 수 없는다. 거부할 수 없는 배 어조가 거부할 수 없니다. 핏발선 두 눈은 저를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솟구쳤습니다. 고통, 죄책감, 사랑, 그리고 깊은 무력감. 아가, 잘 지내야 한다. 그가 마지막 세 마디를 극도로 느리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마치 한숨 같기도 하고 간절한 기원 같기도 하고 간절한 기원 같기도 했습니다. 제 손은 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손은 그 자리에 굳었고 봉투가 손바닥을 눌러왔습니다. 민준 팀장님은 옆에서 아무 말 없었습니다. 아버님도 몸 조심하세요. 김영수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고개를 돌려 더 이상 저를 보려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문을 나서 계단을 내려가자 눈송이가 얼굴에 다 차갑고 시원했습니다. 민준 팀장님은 말없이 차를 몰아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고속도로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는 차를 한적한 구석에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올 때와 같은 길을 돌아갈 때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 정도 달렸을까? 민준 팀장님이 갑자기 말렸을까? 차 안은 고요했고 에어컨의 미세한 바람 소리와 창밖으로 가끔 차들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봉투, 저 좀 봅시다. 민준 팀장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민준 팀장님은 봉투를 뜯어덩이다. 안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10,000원짜리 지폐 뭉치가 들어있었는데 대략 2억만 원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팀장님이 그 종이를 꺼내 펼치자 저도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파란색 가로줄이 그어진 편지지였습니다. 위에는 정갈한 만년필 글씨가 쓰여 있었는데 일기장의 최정은 씨 글씨와 똑같았습니다. 내용은 아주 짧았습니다.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없었고 단지 몇 줄만이 쓰여 있었습니다. 네 편지를 보았다면 너는 분명히 성장했을 것이다. 심시성이 참 좋다. 부디 소중히 간직하려. 유물 한 점, 추억으로 간직할 만하다. 편지의 뒷면에는 투명 테이프로 아주 작은 빛을 잃은 은 목걸이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목걸이에는 희미하게 평안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고 눈물이 예고 없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볼 수 있기를 바랐던 걸고 눈물이 예고 없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 편지는 최정은 씨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 아이를 그애에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아이를 그애에 알고 있었고 민준 팀장님은 편지를 쥔 손가락 마디가 희미하게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그 작은 목걸이를 오랫동안 응시했고 그의 안색은 수없이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놓아두신 겁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시은 씨를 알아보셨거나 적어도 지은 씨를 의심하셨던 겁니다. 이 편지와 목걸이를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두셨던 거죠. 그의 비극, 고모의 죽음, 최정은 씨의 떠남, 그리고 가족의 압력. 아버지는 지은 씨가 신지은이라는 이름으로 김씨댁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지은 씨에게 가장 좋은 보호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편지와 이 목걸이 앞에서 모든 추측은 거의 확증을 얻었습니다. 그 보육원 문 앞의 아이는 바로 저였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높은 확률로 김수연, 고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최정은이라. 그가 제 거처를 마련해주고 이 마지막 당부를 남긴 것입니다. 김영수 아버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았을 때 그렇게 이성을 잃으셨고 그래서 제게 이 무거운 봉투와 20년도 더 늦은 이 편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박정자 이모가 말했던 고모를 캐묻던 사연.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최정은 씨나 그와 관련된 사람일까요? 민준 팀장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련된 사람일까요? 그녀는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거나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타난 것은 지은 씨가 성장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편지와 목걸이를 다시 잘 싸서 그 돈뭉치와 함께 제 가방에 넣어 돌려주었습니다. 이것들을 잘 보관하세요.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은 씨가 직접 결정하세요.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천금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결혼 압박 문제를 해결하고 겸사겸사 아버지의 반응을 보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다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복잡하면서도 거의 온화한 솔직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 씨를 이렇게 깊이 끌어들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가 그 아이일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그가 저를 그 아이라고 부르는 어조가 약간 이상했습니다. 돈과 연봉 인상권은 오늘 오후에 지은 씨 계좌와 이메일로 처리될 겁니다.
민준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고 다시 차도로 진입했습니다. 계약 외의 일은요. 그가 전방을 주시했습니다. 눈송이가 앞유리에 부딪혔다가 와이퍼에 쓸려 사라졌습니다. 제게 시간을 좀 주세요. 저는 정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복잡한 가족 관계를 처리하는 데 능숙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게 된 이상, 김씨 댁 문제, 최정은 씨 쪽, 그리고 그의 일, 제가 계속 조사할 겁니다. 진전이 있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지은 씨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결국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거의 미소라고 할 수 없는 희미한 곡선이었습니다. 기은 씨는 이제 제가 거둬들인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고 어쩌면 법적으로는 제 사촌동생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촌동생이라는 호칭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하는 코칭에 제 심장이 덜컥 가짜 여자친구가 어쩌면 존재할지도 모르는 사촌동생으로 변하다니 이 관계는 정말 복잡했습니다. 그럼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돌아가면 평소처럼 일하고 평소처럼 생활하고 어머니를 잘 돌보세요. 민준 팀장님의 어조는 평소에 조리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처음의 순수에 졸아왔지만 처음의 순수한 차가움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당분간은 저에게 먼저 연락하지 말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지 말고 올 때는 터무니없는 거래와 불안감을 가득 싣고 왔지만 돌아갈 때는 무거운 진실과 더욱 막연한 미래를 싣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에 온통 하얀 세상을 바라보며 손에 든 편지와 장수 기원 목걸이가 담긴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김수연, 최정은, 김영수,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친어머니. 제 얼굴 때문에 시간 속에 묻혀있던 과거의 한 조각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민준 팀장님, 한때는 차가운 상사였고 지금은 계약상 고용주이지만 어쩌면 존재할지도 모르는 사촌 오빠인 그는 진실의 안개 속에서 더 이상 그저 차가운 이용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고 앞길은 흐릿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길은 흐릿했지만 걷던 차지만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가짜 여자친구의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심지은으로서의 저 자신으로서. 차는 도시의 순환도로에 진입했고 익숙한 건물들이 눈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인생은 사흘 만에 완전히 뒤집혔고 또 우연히 제자리를 찾은 듯 했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는 영원히 변해버렸습니다.